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취소했던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기존 새시대준비위원회 명칭을 바꾸고 직접 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지금 이 시각 윤석열 후보가 공약 점검을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 보시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페이스북에 정사 월급 인상을 내셨던데요. 이게 20대 남성, 젊은 남성을 겨냥한 공약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동의하시나요? 글쎄 뭐 어떤 공약이든지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또 뭐 이런 걸 뭐 굳이 하느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지금 다른 후보들도 이게 임기 말이나 또는 뭐 언제까지는 이걸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강제 징집이 됐더라도 어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분들한테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비추어서 그게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공약을 발표를 한 것이고요. 또 실제로 군의 그 복지에 관해서 많은 병사들을 제가 만나봤는데 다른 복지보다 우리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 달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달 동안 그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그런 고민을 좀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 안보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또 우리 청년들이 군에 입대해서 나름의 그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몇 년 안에 해야 될 일이라면은 그 방향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의식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저는 이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하신 공약이 상대적으로 남성이 집중돼서 여성 공약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차차 이제 저도 오늘 그냥 통상 업무로서 이렇게 당사 사무실에 나온 이유도 이제 앞으로 저희가 그동안 쭉 준비를 해놨습니다만은 발표하지 못했던 그런 공약들을 좀 잘 정리해서 일정에 맞춰서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고 아마 계속 또 여러 국민들께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네. 그 어제 장보실 때 멸치랑 콩 산 거 두고 좀 많은 해석들도 있고 릴레이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뭐고 그 공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건지. 제가 마트에 가서 집 가까운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산 겁니다. 네. 네,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공식이 아니어서. 후보님 요 며칠 사이에 나온 선거 전략이 이슈 파이팅에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긴 하는데 후보님 스스로 평가하시기에는 윤석열 다음을 좀 회복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그렇게 물으시니까 그냥 열심히 노력할 뿐이죠. 네. 후보님 그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15%를 돌파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단일화에 대해서는 아직 그 입장 변함 없으신가요? 대선에 나오셔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후보들끼리 또 제가 우리 당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선출된 그날부터 제가 단일화 언급하고 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같은 생각입니다. 네, 이 정도로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후보님 거기까지 그 하시죠. 위키은이라고 AI 윤석열이 발전한 것들이 또 화제가 됐는데 보셨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다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아직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들어가보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네, 다음 고맙습니다. 일각에서요. 감사합니다. 당 일각에서 공동 정부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입장이 글쎄 지금 뭐 선거운동 하는데 그렇게 막 앞서가는
그런 말씀은 또 나올 수는 있는 얘기겠죠.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한테.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각자가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수고들 하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공약을 점검한 후에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현장을 보고 오셨는데요. 저희가 관련해서 대담 이어가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바로 조금 전에 현장 연결했던 내용에 관해서 여쭤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남에 대한 어떤 윤석열 후보의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특히나 청년층에서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좀 너무 지나친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뭐 폐지라든가 지금 거의 모병제에 준하는 이 사병의 급여 인상. 지금 이 부분이 200만 원을 얘기해요. 근데 작년에 지금 제가 이걸 인터넷을 보면서 보니까 같은 당 이채구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여가 병사들의 급여가 4배 올랐다. 이게 급격한 이 인상이 이게 포퓰리즘 아니냐. 이걸 굉장히 비판을 했던 건데 거기에 4배를 지금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많은 기간 동안에 숙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정책인지 아니면 진짜 지지율을 급격하게 올리기 위한 일종의 이제 수단인지 이것들을 좀 명백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단발성으로 이렇게 나오고 체계적이지 않을 때는 뭔가 국민들에게 지나치게 표를 의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여성가족부 얘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일종의 이제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효과를 내는 그런 부분이고 이대남의 어떤 지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서 갈등을 오히려 봉합하고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추기는 이런 장면 이것이 이 국민을 위한 어떤 대통령 후보의 어떤 모습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네. 현장에서 또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여성에 대한 공약 부족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실까요? 뭐 지금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대남에 대한 20대 남성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여성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같이 좀 제한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상충되는 지점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동시에 내는 건 좀 어렵다. 아마 그런 저는 측면이 좀 감안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저는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금 그 백브리핑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준석 대표의 선거 전략을 상당 부분 좀 수용해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토론이 임박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휴일날 나와서 공약을 점검한다는 것은 조만간 토론이 이제 임박해서 거기에 대한 자기의 정리를 해야 될 필요를 느꼈던 것 같고요. 그런 점들이 이제 아마 오늘 아마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 일정의 주요 중심이 된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저께 이제 자기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성가족 폐지라는 7글자를 올리면서 이른바 젠더 논쟁에 이제 촉발을 시킨 건데 과연 저는 이제 이렇게 된다면 저는 이제 앞으로 여야 주요 후보 간 토론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세대 간 갈등, 젠더 이슈가 굉장히 좀 발화점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선거 전략은 지금 지지율을 조금 더 하락폭이 큰 것은 지지율을 좀 상승 모드로 가는데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공고하는 것을 20대 남자, 즉 이순석 대표의 선거 전략을 상당 부분 수용함으로써 그쪽으로 지금 방향성을 잡은 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고요.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이제 오후에 일정을 재개했는데 청년들이 자주 가는 홍대 거리를 간다거나 또 SNS에서는 부동산 또 금융지원 확대 이런 부분을 건드리면서 청년 표심 그리고 중도층 표심에 구애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에 이 후보가 내세운 무한 책임 부동산 공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일종의 이제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시지가 현실화를 이제 속도 조절을 한다거나 뭐 재논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청년층의 금융 지원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리고 민간의 어떤 주택에도 상한제를 해서 급격하게 상한을 이제 상승을 못 시키게 하는 그런 부분들 뭐 등등의 것들 계속해서 또는 이제 월세
특히나 청년들이 이제 월세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공제해주는 우리가 연마다 공제하는 거, 세금 공제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월세를 포함을 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청년층의 주거 비용을 좀 덜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정책들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이번 선거가 어떻게 보면 청년층이 가장 캐스팅 보트를 쥐고 청년층을 누가 많이 지지를 얻어가느냐의 게임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여야 후보들이 모두 다 이 공약을 앞다퉈서 이제 내세우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이재명 후보의 소확행 공약, 그러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 관련 공약도 좀 화제입니다. 탈모 공약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생활용품들을 고쳐서 오래 쓸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공약도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뭐 예컨대 우리 텀블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텀블러를 이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고무 바킹이라 그러나요? 그것들을 이제 오래 견고하게 해서 이런 소비를 좀 더 이렇게 늦추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 유지하는 것을 좀 더 강화시키게 되면 보다 자기가 이제 정 많이 붙은 상품을 오래 쓸 수도 있고 또 생산을 그런 부분에 줄이니까 탄소 발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정책을 내세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 후보가 정책 이슈를 좀 선점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제 분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대선이 기존 대선과 무엇이 다른가를 제가 놓고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정당 정체성이 굉장히 약화된 선거고, 두 번째가 이제 스마트폰 중심의 선거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화해서 선거 운동이 진행되는 거고, 그다음에 디지털 세대, 이른바 우리가 MZ세대라고 그러죠. 아주 이제 캐스팅 보트화되는 것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플랫폼이라든가 뭐 AI, 팬데믹, 그다음에 기후위기, 이런 담론들이 지금 선거운동의 중심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타겟을 맞춘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뭐 소비자가 수리권을 확대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탄소 저감 노력을 위해서 우리가 좀 생활용품들을 좀 더 장기로 써야 된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른바 무슨 마켓이라 해가지고 중고품들을 거래하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뭐냐면 생활의 실질적인 것들, 그러니까 뭐 어떤 소확행이라는 것들이 의미하는 게 뭐 거대하고 이런 것들이 새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작지만 그런 물건들을 고쳤음으로써 내가 기후위기라든가 지구온난화 이런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이런 자긍심들을 청년 세대들이 많이 갖는데, 그런 작은 점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소확행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 같고, 아니면 조금 더 큰 이슈들은 명확행이라고 해가지고 이재명이 확실하게 이제 이것을 지켜낸다는 좀 그런 식으로 차별화 두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렇게 상대방 좋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뼈아픈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탈출 전략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선거운동의 좀 약간 방향성 전환 차원에서 좁게 작지만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확실한 마음을 잡아가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담론들이 변화하는 지금 선거운동에 좀 말하자면 본인이 굉장히 빨리 좀 그렇게 좀 다가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온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앞서 보셨지만 이제 정책 공약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선대위 조직을 새롭게 개편을 했습니다. 명칭도 바꾸고 이제 위원장도 본인이 직접 맡기로 했는데,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런 움직임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슬림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점은 사실 너무 비대하다는 것과 또 한 가지가 혼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 이제 비서실이 하나고 그리고 선대위가 따로 돌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 뭐 전략, 정책 뭐 이런 것, 메시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나오는 이런 혼선이 빚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슬림화를 시켜서 그리고 이제 명령 개통도 단순화시켜가지고 쪽으로 이런 혼선을 막겠다 뭐 이런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선거본부로 바꾼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외곽에 있는 새시대위원회가 하나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폐기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거를 정권 뭐 교체 동행위원회 뭐 말을 바꿨어요. 사실상 이분들이 구성원들은 당원들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구 여권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합류를 해서 지금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명칭만 바꿔가지고 이제 뭐 정권 교체의 어떤 역할을 맡기는 그런 장면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이런 선대위를 뭐 재구성하느냐 뭐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윤 후보가 지지율이 빠진 가장 근본적인 거는 본인의 어떤 설화,
그리고 본인과 관련된 가족과 관련된 그런 어떤 의혹들, 그리고 리더십의 부재,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지지를 끌어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조직의 재구성,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국민들에게 뭔가를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시하고 내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어떤 것들은 사실이고 어떤 것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주게 되면 그런 의혹들이라든가 뭐 일정 부분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신뢰가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어떤 과정은 지금 시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하락세의 어떤 지지율을 막고 반등을 꾀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오히려 정면 돌파로 문제점이 뭔 것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드러내서 국민들에게 이 부분은 고치겠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이번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김종인 총괄이 빠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앞으로 합류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사실 이번에 선대위의 전면 개편의 핵심은 총괄 선대위원장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렇게 떠났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른바 삼김,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 그다음에 김한길 위원장도 다 같이 이제 떠나는 그렇게 운명을 맞았습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 부재라든가 윤석열 후보의 어떤 이슈를 다루는 태도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그래도 총괄 선대위원장은 강한 그립을 쥐었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른바 조수진 의원 사건으로 촉발된 이제 이른바 항명 사건으로 촉발된 그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조수진 의원이 최고위원이었지만 당의 직책은 최고위원이지만 선대위 직책은 공보단장이었거든요. 그럼 공보단장에 대한 인사권은 총괄 선대위원장이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좀 갈등을 조정하거나 좀 말하자면 본인이 직접 개입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사실 마치 그때 보면은 좀 강건도 불구경하듯이 좀 방기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들도 사실 어찌 보면은 윤석열의 리더십을 보완해줄 선대위의 리더십은 좀 김종인 위원장이 가졌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부족했던 점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선거 전략을 둘러싸고 윤석열 후보와 보는 시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점들이 이미 갈등의 구성 요소가 돼서 헤어졌기 때문에 다시 또 복귀한다면 저는 그것은 선대위에 대한 어떤 기술적 재편이 아니라 오히려 김종인 아니면 안 되냐는 어떤 상황 프레임을 다시 한번 더 씌워줄 수 있고 저분이 또 연기를 지휘하러 오나 그런 것들에 대한 다시 한번 그런 이제 후보들에 대한 부정적 측면들을 소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고 외곽 자문을 하는 정도 수준에서 저는 그치리라고 보는데 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2030을 중심으로 선거운동 가야 된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방향성이 좀 맞지 않다고 뉘앙스로 얘기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점들이 앞으로 어떻게 좀 다시 한번 좀 녹아드는지 그런 점들이 어떻게 반영돼 선대위가 끌어가는지 그건 좀 주목거리긴 합니다만은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자문 이런 것들이 지금 선거에서는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진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전 위원장을 다시 모셔올 수 있다. 뭐 이거는 사실 실현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논란거리를 이준석 대표가 지금 만드는 거 아닌가. 뭐 저는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같은 축으로 해서 사실 당 운영을 이제 주도해 나가려고 그랬다가 이런 상황이 빚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것이 사실상 배제된 상황에서 다시 온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것을 다시 본인의 어떤 정치적 계산을 위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대한 도리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주제를 살짝 바꿔서요. 안철수 후보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의 15%를 돌파했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 이재명 후보가 1위를 내준다 이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금 야권 단일화의 필요성이 더 커지는 모양새인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면 누가 이긴다. 이게 좀 여론조사마다 좀 달라요. 그런데 요번에 지금 나와 있는 거를 보면 두 후보가 사실상 단일화하면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걸로 나오지만 윤 후보 같은 경우는 34%, 33% 거의 오차범위 내예요. 그래서 이긴다는 표현을 쓰면은 사실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이기는 걸로 나오는 거는 안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표가 오차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느냐? 그만큼 이제 이 윤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 이 보수층에서 굉장히 극심하다는 것. 이렇게 해서 후보로 나갔을 때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대체제로서 사실은 안 후보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안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실망이 그러면 그냥 그래도 제일 가까운 후보가 보수층에서는 안 후보니까 이쪽으로 옮겨보자라고 해서 많은 이 보수층 지지자들이 옮겨온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확신적인 지지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떠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서 야권의 어떤 주요 또는 대표 후보로 부상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검증이 들어가고 유권자들도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이후의 어떤 여론조사와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것은 저는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앞서 현장에서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는 정치 도의상으로 맞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 지금 안 후보의 약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고 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내가 정권 교체가 할 것이다. 내가 결국 단일 후보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단일화 얘기는 안 하겠죠. 자기가 이긴 후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당연히 보는데 저는 지금 여론조사 수치에서 저희가 주목하는 시점이 그겁니다. 원래 안철수 후보의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형이 바뀌어서 안철수 후보의 호감도와 도덕성이 각자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호감도는 지지율의 선행 지표예요. 그렇다면 이 선행 지표에 이렇게 도덕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호감도가 반영됐다는 거는 앞으로 상승 추세를 가질 수 있는 동력이 더 생겼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주의 있게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만약 이 이슈가 이제는 단일 후보 이슈가 부각이 되잖아요. 그럼 다른 이슈를 다 빨아들이면 아마 블랙홀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지금 이렇게 이재명 후보한테도 굉장히 불리한 지점일 수 있는 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이른바 정권 교체론이 조금 더 높잖아요. 그런데 이 단일 후보가 이제 이슈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다음에 구도가 더 이게 정권 교체 구도가 더 이게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불리한 선거 캠페인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걸 굉장히 주의 있게 볼 거예요. 다만 이번 선거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당 일체감이 약화된 선거에다가 중도 유동성 장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게 과거의 7번의 대선 패턴으로는 저희가 볼 수 없는 것들이라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15% 이상 가버리면은 지금 사실은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파괴력은 저는 예측할 수 없어서 어쩌면은 제가 보기에 향후 일주일,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나온 여론조사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관옥 교수께서는 그러면 야권 단일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야권 단일화는 필요성은 서로 있죠. 왜냐하면 이제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추락하고 있고 지금 안 후보 같은 경우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지지율은 윤석열 후보가 높거든요. 여기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한 25% 그리고 안 후보가 한 15%.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방향으로 뚫고 가느냐. 그러니까 25%가 붕괴된다. 그렇게 해서 20%까지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윤 후보는 어려워집니다. 그 반대로 15% 뚫고 2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단일화의 주도권은 굉장히 안 후보에게 급격하게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설 전에는 단일화 논의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설 전에 여론조사가 사실상 설의 그 과정 속에서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국민들 사이에 회자가 되면서 그 이후부터 단일화의 어떤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전개될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단일화 과정이라는 것이 그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대부분 중도라든가 민주당 지지자들 뭐 이런 분들이에요. 국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여전히 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할 때 사실상 역선택 방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안 후보는 역선택 방지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전체 국민이니까.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대표성이 없어진다라고 하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내세울 거고 그건 결정적으로 어느 후보가 승리자가 되느냐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과정을 놓고서도 어마어마한 갈등이 빚어질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거기 조금 제가 약간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면 네. 네. 그거는 이제 4.7 재보궐선거 때 이미 단일화한
그 경험이 있어요. 그때 준용했던 원칙이 있고 그때 준용했던 말하자면 여론조사 문항이 있어요. 그때 여론조사 역선택 조항 두지 않는 100%를 했습니다. 그것도 서울시장 선거였지만 그것도 똑같은 사실은 전체 국민을 상대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그때 기준과 이번 기준이 다르다?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선택 방지 조항조차도 저는 사실은 4.7 재보궐선거의 준용으로 놓고 본다면 큰 논란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슈는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고요. 저희 다른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서 SNS 채널 이재명 플러스를 만들었는데 담당자가 이용자에게 사진이 참 예쁘시네요. 이렇게 일명 얼평, 얼굴 예.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비난이 지금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카카오톡의 이제 그 소통 채널이지만 그건 사실 공적 영역이잖아요. 사적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적 영역에서 그렇게 사적인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간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답변했다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더군다나 이재명 후보가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말하자면은 논란이 여러 가지 소지들이 있었던 약간 불리한 위치에 있는 후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적 공간에서의 이야기들이 정말 말하자면은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그런 얘기들이 가야 되는데 아무리 그 어떤 그 담당자의 실수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인식에 대한 캠페인을 부정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뭐 조치를 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더 논란은 더 진화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런 지금 중차대한 시기에서도 아직도 이런 어떤 그 말하자면 저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상품화 이런 데에 대한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은 굉장히 좀 앞으로 남은 지점에서도 조금 지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뼈아픈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네, 파장이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뭐 해촉을 이미 시켰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긴장이 어느 정도 또 해이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런 말들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이에요. 누가 요즘에 저런 이 말을 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선거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그 시대마다 굉장히 민감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지금같이 이 지지율의 어떤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선상에서는 더욱더 유념을 해야 될 텐데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고 이건 뭐 여야 가리지 않고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그런 것이고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가 오늘 새벽에 별세를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민주화운동에 계속 헌신을 하셨고요. 6월 민주화 항쟁이 우리 정치권에 가져온 변화 그리고 과제를 한번 짚어본다면 어떻게 분석할까요? 사실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제 박종철 열사가 이 군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서 타살되면서 사실은 그들의 어떤 민낯이 드러나고 이렇게 민주화 운동의 어떤 이 열기들이 이제 모아지는 과정 속에서 6월 항쟁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제 이한열 열사의 희생은 사실은 이것도 타살입니다. 타살은 그 모든 것을 이제 힘을 결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의 어떤 역사에선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이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봤고 또 미국의 뭐 이 트럼프 시기에 이 의회 난입 상황에서도 보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이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냥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만들지 않으면 유지하려는 노력이 거기에 이제 배가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훼손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한열 열사의 어떤 정신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유념하고 노력하는 것들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수영 평론가께서도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사실 뭐 이한열 열사의 죽음은 영화화도 됐었고 많은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었는데요. 저런 많은 수많은 희생과 저렇게 어떤 참여로 이루어진 게 이른바 87년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때 6월 10일 항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87년 체제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까지 우리가 30년의 세월을 흘러왔는데 저는 참 그 어머님의 자식의 안타까운 죽음을 어떤 시대적인 아픔으로 승화시켰던 굉장히 그 큰 산 증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면 소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대선이 87년 체제를 좀 딛고 그것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을 보내고 그 모든 것을 담아서 새로운 어떤 한 시대의 패러다임을 여는 그런 좀 정초의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런 분들의 이제 그 헌신적인 삶이 이렇게 영면에 드셨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되새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치권이 끌어내서 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80년 체제를 딛고 넘어서는 새로운 체제의 그 개막 선언을 하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저는 가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우 계명대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